제가 다뤄볼 주제는 역사인데요. 이제 한국사겠죠. 세계사 아니고 한국사인데,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한국사 문제 풀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떤 한 시대, 한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론 혹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거시적인 것들도 다뤄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능검 시험이나 뭐 한국사 시험에서 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풀이도 시간 있으면 올려드릴 텐데, 일단 오늘 할 거는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논의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대화인데, 조선의 근대화요. 사실 그 조선의 근대화는 아주 뜨거운 쟁점이죠. 왜냐하면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했잖아요. 조선 스스로 근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다루기 좀 힘든 주제이긴 한데, 일단 두 가지 주장이 있죠. 첫 번째 주장은, 그러니까 지도 일단 그려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본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일본이 뭐 철도를 깔고 공장을 설립하고 뭐 근대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맞는데, 다만 그 목적이 군사적 목적이었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 이상으로 수탈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쌀 같은 거죠. 방공령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가져가죠. 조선에서 방공령 해봤자 뭐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죠. 방공령의 시도가 있었긴 한데 그럼 넘기고요. 쌀 같은 걸 많이 가져가고 인력도 많이 가져가죠. 노동력. 그쵸.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조선에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갔다. 그래서 사실 근대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주장. 두 번째는 그거에 아예 반대에 서서 식민사관인 거죠. 예, 일본을 존경하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만큼 살지 못했다로 이어지는 그 주장들.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관점은 뭐냐면, 이제 조선 후기가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청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면 여기 이제 미국이 있겠죠. 그쵸? 저 멀리. 예. 여기 일본도 있고, 여기 러시아도 있고, 여기 청도 있고. 러시아가 만약에 이 근대화의 어떤 주요 열쇠를 갖고 있었다면, 그럼 젠틀했을까요? 미국이 만약 조선을 근대화 시켰으면 뭐 조선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호의적으로 해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스스로 근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하든 미국이 하든 뭐 프랑스가 하든 청나라가 하든 러시아가 하든 어차피 수탈의 강도는, 그러니까 수탈의 강도만 달랐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을 것 같아요. 조선의 어떤 물자를 다 수탈해 가고 노동력을 쓰고 그런 것들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조선의 근대화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부제가 뭐냐면, 과연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가 가능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논해보고 싶은 거예요. 조선은 과연 스스로 근대화가 가능했을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뭘 얘기하냐면은, 정조를 많이 얘기해요. 정조대왕을.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역사가 이렇게 흐르지 않았을 텐데 이거든요. 정조대왕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1800년까지 사시는데, 만약에 뭐 기적적으로 뭐 100년을 더 살아서 1900년까지 살았다. 그럼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조선을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었을까? 라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와서 수탈해가고 인력이나 물자를 수탈해가는 거에
반성적인 생각은 뭐냐면, 혹은 역사적 상상인 거죠. 뭐냐면, 정조가 과연 더 길게 정권을 잡았으면, 그러면은 조선의 역사가 어땠을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조가 더 길게 잡았다면 그 가정 자체를 왜 하는 거죠? 근대화를 해주길 원하는 마음인 거죠, 정조가. 우리가 이제 정조 시대를 뭐라고 이제 보통 호칭을 하냐면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조 시대에 많은 쭉 천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천재들이 있었다면, 이 천재들이 주요 관직에 가거나 혹은 정조한테 뭔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계속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뭐 혹은 조선이 스스로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이 스스로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정조대왕이 계속 살았으면 조선은 과연 근대화를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관점인 거고, 그걸 한번 논해볼까 해요. 그런 이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왜 정조대왕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냐면은, 이때 이제 많은 천재들이 나와요. 천재들. 예, 천재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원동력은 아마 이 천재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누구가 있냐면, 이제 그 유명한 박지원이 있고요. 연안 박지원이죠. 그 다음에 홍대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박재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도 있고, 기타 등등 아주 많죠. 역사를 배울 때는 이제 북학파들 따로 배우고 중농학파들 따로 배우는데, 일단 이렇게만 나열해 볼게요. 박지원 하면 어느 키워드를 잡아야 되나요? 열하일기인데, 열하일기라는 건 말 그대로 청나라 열하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운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청나라 황제가 이제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글로 이제 연행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열하일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성리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성리학. 열하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나라를 배우자인데, 청을 배우자. 아시다시피 조선은 이제 존화주의를 갖고 있잖아요.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이제 이 조선이란 나라가 문제인데, 얘네들이 이제 뭘 갖고 있냐면은 존화주의를 갖고 있죠. 존화주의가 뭐죠? 그러니까 존화주의. 그러니까 중국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건데,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소중화주의랑 연결이 되죠. 소중화 사상.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기자조선설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어디다 쓸까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잖아요. 근데 기자라는 분이 와서 고조선을 더 문명화 시켰다. 거기서부터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뿌리가 고조선이라면 그 고조선은 미개했는데, 기자란 분이 와서 아주 좋게 문명화 시켜주셨네. 기자란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네. 아시겠죠?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고, 끝내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존경. 중국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깔려있는 거죠. 그럼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쉽게 말하면 오랑캐들인 거죠. 이건 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청나라를 세우는데, 조선의 입장에선 청나라는 적이죠. 자신의 아버지를 없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뭘 일으키나요? 효종이나 현종 때 뭘 일으키죠? 북벌론이죠. 북벌론이 뭔가요? 청나라에 치자 이건데 실제로 그렇게 준비한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군사를 진짜 모집해서 진짜 열심히 훈련시키고 뭐 식량 준비 어떻게 하고 뭐 전쟁 일자 어떻게 짜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명분이었던 거죠. 예, 그냥 명분인 거죠. 그렇죠. 실제 실행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때 지식인들이 아마 서인 정권이었을 텐데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한족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오랑캐 국가인 거고 저 괘씸한 오랑캐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의 명맥은 우리가 이었다. 우리가 중국이다. 작은 중국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럼 조선 지식인들 입장에서 청나라는 배척해야 될 상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를 해야 되는 힘이 강하니까 그런 국가인 건데 박지원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청나라 배우자라고 얘기해요. 아주 급진적인 사상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11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벽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벽돌, 그 다음에 길. 예. 이렇게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나라는 벽돌로 집을 짓더라. 참 실용적이고 좋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였죠? 흙담이었죠. 흙담 대부분이. 흙으로 그냥 쌓은. 흙담의 단점은 뭐죠? 비가 오면 젖고 습해지고. 초가집도 마찬가지죠. 빗물이 새고. 또 하나는 길인데 조선은 길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마차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조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죠? 양반이 이렇게 가마에 앉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죠. 아주 원시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업고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은 길을 넓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 더 깊게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조선은 길을 넓힐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물자 같은 게 이게 자유롭게 운송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합니까? 조운이라는 걸 하잖아요. 조운제도. 백길로, 배로, 강으로 이렇게. 어쨌든 배로 뭔가를 옮기는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배라는 건 한정적인 거잖아요. 뭐 쌀 같은 거는 옮길 수 있겠으나 여러 상인들이 활동하기엔 적합하지는 않죠, 사실. 자, 천재들 첫 번째 키워드는 박지원이고 박지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열하일기. 박지원이 그때 뭘 얘기했냐면 반성리학, 청을 배우자. 자, 홍대용 선생님은 의산문답이란 책에서 혹은 뭐 주해수용이란 책도 그렇고요. 자,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의산문답에서는 이제 허자와 시롱인가요? 그게 나와가지고 뭐 지구는 둥그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학이랑 아마 주해수용이 기학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홍대영 선생님도 이제 청나라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거기 지식인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과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천재들이죠. 박제가는 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박제가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소비인 거죠. 소비. 뭐 소비를 우물로 비유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될까요? 소비. 뭐 물류랑도 연결되고요. 뭐 자본주의라도 연결되고. 너무 논리의 비약이죠, 그렇죠? 상업이랑도 연결돼요. 사실 상업이죠, 그렇죠? 상업. 그러니까 박제가는 좀 상업을 증진시키자. 다 근대화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정약용이 남는데, 정약용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거중기를 만들고 배다리를 만들어서 뭐 기술에 대한 키워드도 잡을 수 있는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잡고 싶은 키워드는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이때 인권이라 하면은 물론 천주교겠죠.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대화가 뭔가요? 어떻을까요? 근대화가 뭐길래 그러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에선 뭐가 돼야 됩니까? 자본주의가 돼야 되고, 혹은 자유무역주의 정도? 아니죠. 자유무역은 그 당시에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자본주의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 뭔가요? 산업혁명이죠. 잘 생각해보면, 신석기 때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한반도는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농업국가를 탈피해보지 못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이후로 계속 농업국가였다고요. 근데 산업혁명이 돼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운동인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만인의 평등한 그런 인권운동이 아니고, 근대화의 근간으로서 인권운동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인 거죠. 즉 뭔가요? 중산층의 혁명인 거죠. 중인들의 혁명인데, 혹은 상인들. 그러니까 계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계급 있잖아요. 근데 상인들은 높은 계급은 아닌데 자본을 축적한 상태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같이 엮여서 이제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대화의 기본 전제라고 봐요. 물론 더 좋게 말해서 더 이상적으로 노비들도 막 평등화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사실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보면은 정약용 선생은 이제 천주교였죠. 저 형제들도 다 천주교였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그쵸? 그래서 일단 정약용 선생의 키워드는 인권, 천주교, 그러니까 종교. 또 뭘 잡으면 좋을까요? 서학이죠,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 당시에 서학이라고도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청나라가 어쨌든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양으로부터 서학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럼 천주교 애들이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면서 뭘 같이 갖고 오냐면 과학을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서학은 항상 뭐랑 동반되냐면 이렇게 과학이랑 동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조가 계속 했을 경우 그 정조시대 천재들, 박지원, 홍대영, 박제가, 정약용 다 이들이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럼 정조가 계속했으면 조선은 근대화 됐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토론도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랑 키보드 배틀 같은 거. 제 생각엔 정조 본인의 특성 때문에 조선은 근대화를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 살짝 지울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조예요. 천재들도 있었는데 정조 때문에 근대화가 안 됐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조는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정조에 대한 키워드는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 근대화를 하려면 끝내 정조라는 산을 밟아야 됐을 거다. 밟고 넘어가야 됐을 거다. 그러니까 정조라는 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급진적인 운동이 있었어야지만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키워드 잡으려면은 일단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리학자, 정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 다음 왕들만큼 천주교 박해가 심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정조 본인 자신도 천주교를 박해를 해요. 그게 아마 하긴 해요.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는데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의 입장에서는 서학은 배척의 대상인 거죠. 정조의 입장에서 서학은 배척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정조도 아마 똑같이 척합의를 세웠을 거예요. 막 이제 조선 바다에 이항선이 나오면 제 생각은 정조도 마찬가지로 척합의를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조 입장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성리학자, 그러니까 본인 외에 똑똑한 사람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 아주 본인이 똑똑하다 보니까 초계 문신제도 하고, 그러니까 문신들 이렇게 자기가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면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서학도 이렇게 연구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서학을 배척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서학을 배척하는 문제가 뭐냐면 과학이 안 오죠. 예, 그래서 과학도 같이 배척이 되는 거죠. 성리학자로서 정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정조대왕께서 창덕궁 어딘가에 현판인가요? 걸려있는 말 중에 뭐였더라? 만천 뭐 명월 주인홍, 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달이 떠 있으면 달이 이제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온 강을 비추고 그 비침 대상 당하는 건 뭐 백성이고 이 달인 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죠? 짐이고 국가다 뭐 이런 표현인데, 권위적인, 그러니까 성리학자로서 정조, 권위적이고 성리학이 온통 이 자기 세상의 자기 이데올로기인 그런 정조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정조대왕이 어떤 걸 하시냐면 이제 문체반정이라는 걸 하는데, 문체반정, 그러니까 글씨의 글씨 스타일을 바로 잡자. 일종의 문화운동인 거죠. 왜 하냐면 이분 때문에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박지원의 저 열하일기 때문에 문체반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글씨 스타일 같은 걸 이제 배워왔을까요? 혹은 봤을까요? 혹은 그 청나라 가서 뭐 이렇게 머리가 트였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모르겠는데 여러 글씨 방식을 써와요. 그래서 열하일기가 그 당시에 상당한 유행이었다고 해요. 조선 사회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이었고, 그래서 정조가 뭘 하냐면, 야, 너 글씨 그렇게 쓰지 마. 반성문 써 라고 얘기를 해요. 반성문 써.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거절하고 두 번째 이제 써서 올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성리학은 하나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의 질서.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있는 세상을 생각해보면 물론 멋있긴 한데 똑똑하시고, 근데 개혁군주란 단어랑 조금 어울리지 않다. 물론 조선 사회 내에서 개혁일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서얼들을 등용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조선 내 신분 사회에서의 기득권에 대한 개혁일 수 있는데, 뭐 화성을 만들고, 그게 아니고 18세기, 19세기의 개혁이라 하면 근대화인 건데, 근대화를 하는 개혁군주는 아니었을 거다. 정조는 되게 권위적이고 아주 고지식한 성리학자였을 거다. 이런 게 저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를 할 가능성이 없진 않았다. 천재들 때문에. 하지만 정조 때문에 안 됐을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예, 옳진 않아요. 정말 옳지 않고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뭐 그런 건데, 뭐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토론하는 거 좋으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 있으시면 뭐 그 리플 달아두셔도 되고 하니까, 한번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험 때문에 외우는 거 말고 그 시대에 대한 관점을 넓게 바라보면 역사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선 애증의 국가죠. 저한테 조선은 진짜 애증의 국가인데 말이 안 끝나네요. 그렇죠?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예, 애정과 증오가 같이 있는
정말 좋기도 하고 믿기도 한 국가예요, 조선. 저한테는. 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저의 결론은 조선은 스스로,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더 집권했어도 스스로 근대화하긴 힘들어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